안녕하십니까. 주알투와 페이퍼로드가 콜라보하는 경제책방 스페셜 시간입니다. 오늘은 히틀러 시대의 여행자들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필요한 내용들을 볼 텐데요. 여행 설레는데요. 히틀러? 또 좀 살벌한 단어입니다. 굉장히 흥미롭고 우리가 배울 게 많은 내용들인데요. 히틀러 시대의 여행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만나보시죠. 히틀러 시대의 여행자들, 이 책을 번역하신 이종인 선생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책 번역하는 것도 이게 자식 낳는 거랑 비슷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든 점도 있고 이 책을 내면서 굉장히 또 보람된 점도 있으실 텐데 이 책 번역하시면서 어려웠던 점, 또 인상 깊으셨던 점 좀 얘기해 주세요. 이 책이 독일이 1차 대전 패전 이후에 그리고 이제 2차 대전 시작하는 시기, 그러니까 거의 1919년에서 1945년까지 한 25년 정도 기간에 벌어졌던 그 여행자들의 그 일화나 그 역사적 배경들을 이렇게 한 책인데, 제가 그 가장 좀 어려웠던 부분은 1920년대는 그 바이마르 공화국이 들어섰던 시절인데, 그때 그 특히 베를린은 유럽의 파리 못지않은 문화의 그 도시였는데, 특히 그 밤 생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클럽 문화, 그리고 자유로운 성을 구가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여행기에서 박물관에 전시된 그 물품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네. 여러 가지 그 보통 그 정상적인 그런 게 아닌 물품들을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처음에 그걸 잘 이해를 못 했는데, 저도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걸 뭐 인터넷도 뒤지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애를 먹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참 그때가 아니면, 이 번역을 안 했으면 이런 세상에 이런 도구, 사람을 때리는 채. 워낙 책을 많이 읽으시기도 하고 책을 많이 번역하셔서 기본적인 내용을 번역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으셨지만, 소위 이제 19금 이 책을 번역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셨다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책 제목이 히틀러 시대의 여행자들입니다. 여행은 설레는 거고요. 근데 이게 여행이라는 설레는 다너와 함께 반대편에 히틀러라는 또 독재자 이름이 있어서 여행서적인 듯, 또 역사서적인 듯, 뭐 다큐멘터리 전기인 듯, 다양한 요소가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원서도 사보시고 한국에서도 많이 팔리고 있는데 이 책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를 일깨우는 그런 요인은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년대 30년대에 그 독일을 여행한 사람들의 여행담이면서 동시에 그 역사적, 사회적, 그리고 또 종교적, 그리고 정치적 배경이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어가지고, 단순히 그 여행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이마르 시대의 특징, 아까 얘기한 그 성의 자유, 그리고 그 예술의 자유로운 표현, 그리고 이제 전쟁 터지기 전에 그 남부 독일 그 바바리아의 오버라머가우라는 그 작은 마을에 사는 예수 순환극이 있습니다. 그 예수 순환극은 300년 이상 전통이 이렇게 이어져 왔다 그러는데, 그 순환극이 나치 시대에 들어와서 아주 그 자주 올려졌어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근데 이제 나치가 이제 프로파간다를 이제 심화시키면서 히틀러가 예수와 같은 사람, 이 고통받는 독일 국민을 완전히 꺼내주기 위해서 나타난 불멸의 지도자, 이런 쪽으로 이제, 그리고 미국 자동차 포드도 거기 가가지고요 감명을 받고, 그리고 그 예수로 나온 배우한테는 포드 딜러에 가가지고 네가 제일 마음에 드는 차 골라가지고 네 맘대로 가져라, 뭐 이렇게 한 적도 있고. 그래서 그 읽는 사람마다 이게 참 감동적이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도 잘하셨지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책 내용 자체가요. 여행서적 현장이면서 굉장히 그 긴장된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과 개인들의 경험이 다 다르고, 저희가 이 책을 저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왜 이렇게 동시대 그곳을 갔는데 사람들의 시각이 다를까? 이를테면 버지니아 울프 같은 분들은 그 당시 일들을 보면서 되게 끔찍하다고 얘기했던 반면에 다른 뭐 유명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독일 너무 좋다, 물가 싸고 음식도 맛있고 풍광도 좋고, 아니 같은 시대를 가면서 시각 차이가 이렇게 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결국은 이제 지식인하고 그 일반 대중하고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사실 지식인들은 뭔가 남들하고 다른 얘기를 해야 지식인이 되는 거거든요. 뭔가 자기는 남다른 얘기를 하되 그걸 그 황당한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근거를 마련해서 해야 되는데,
지식인들은 그렇지만 일반 대중은 뭐 막상 가보면 괜찮더라. 이거 괜찮더라. 이게 말입니다. 좀 이게 유사한 예가 될지. 우리는 이제 일본 하면 일본 또는 그 일본 군국주의 하면 치를 떨지 않습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일본에 여행을 가면은 일본 사람 개개인은 굉장히 친절해요. 친절하죠. 내가 알고 있는 일본인하고 너무 다르네. 이렇게 되는데 독일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가보니까 자기 눈으로 본 독일은 전혀 그런 게 없고 그 사람들은 독일의 풍물이라든지 독일의 음식이라든지 독일 사람들의 그 친절함이라든지 독일 사람들의 근면함 이런 거에 감동을 받는 거죠. 또 나치가 뒤에서 교묘하게 프로파간다로 조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방어를 위한 체제지 절대 공격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선전하고 그리고 또 영국이나 프랑스 또 다른 나라의 오피니언 리더를 공짜로 초청해가지고 막 그렇게 숙식하고 그리고 나치 인사들 그런 파티에도 막 참여시키고 이래가지고 좀 나치 좀 좋게 봐달라고 이러고 이런 것들이 동시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 책이 이제 우리가 히틀러라는 인물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 책 제목에도 들어가 있는데 뭐 국가적으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히틀러라는 독재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그런 기운들이 있었을 법한데 평화주의자인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해서 너무나 시각자가 극명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실 그 히틀러라는 사람은 참 히틀러가 자살하고 난 이후에 서양 사람들이 50년 이상을 히틀러를 연구해 왔는데 지금도 뭐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는 사실 뭐 자기가 원래는 미술학도가 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베를린의 유명한 미술대학에 뭐 2번인가 떨어지고 그 사회에 어떤 배척을 당하고 그 다음에 1차 대전에 그 사람이 사병으로 참전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병사들 그 참전했던 병사들 다 우습게 보고 병사들 잘못이라고 그러고 그게 아니다 라면서 이제 우리 잘못한 거 없다. 우리 독일인이 뭘 잘못한 거 있냐. 독일인의 어떤 그 위로받고 싶은 심리 또는 독일인들이 그 듣고 싶어 하는 얘기 그런 걸 집중적으로 하면서 자기 권력을 이제 강화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독일 하면 문화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바하, 베토벤, 바그너 그리고 아름다운 그 라인란트 그 풍경 그래서 그런 문화가 그런 거를 만들어낸 나라인데 그 나라를 지도하고 있는 사람이니 당연히 평화로운 지도자겠지 그런 거에 탓도 컸으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사실 답을 보고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후에 2차 대전을 일으켰고 히틀러의 맞습니다. 그 유럽에서의 그 참혹한 그 시대로 몰아놨던 인물 그다음에 참혹한 죽음을 알고 있지만 안 본 사람은 사실은 쉽진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맞습니다. 제가 근데 선생님 궁금한 거는요. 사실 1차 대전 이후에 엄청난 전쟁 배상금 그래서 사실 독일이 거덜날 판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독일이 전쟁을 하고 경제적으로 일으키려고 주변국이 아무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2차 대전을 수행할 만한 경제적인 능력 그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보면 그 당시에 여행 갔던 분들이나 서민들이 최소한 먹고 살 수 있는 경제력을 어떻게 일으켰을까? 히틀러가 그게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일차적으로 독일 국민의 그 근면성 그리고 그 독립심 자기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자기 힘으로 해나가려는 독립심 그리고 자존심 독일 문화는 예전에 신성 로마 제국 이후 유럽의 중심지였고 우리가 문화를 주도했다 그런 어떤 자부심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고 다른 한편으로 미국에서 2차 대전 후에 굉장히 많은 독일 지원을 했습니다. 그 지원을 가지고서 힘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세운 거죠, 나라를.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 한강의 기적하고 상당히 그 이렇게 서로 비슷한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0년대 우리나라 못 살았을 때게 아프리카 그 가나하고 우리하고 거의 비슷했습니다. 근데 그 가나가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정말이요? 예. 국민소득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가나가 우리보다 훨씬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그 미국이 원조를 해주고 또 이렇게 해서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말하자면 독일인들처럼 근면하고 자신의 그 어떤 자존심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독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독일 국가 경제를 부흥했고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금 선진국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경로를 밟아서 그게 국민의 힘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이제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는데요. 이 책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행 서적이라고 해도 되고 또 철학이고 여러 가지 또 뭐 학생은 학생대로 투자자는 투자자대로 배울 게 인사이트가 굉장히 많아요. 책을 번역하시면서 선생님이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좀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이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코로나 시대는 사실 모든 사람이 같이 동일하게 그 피해갈 수 없는, 말하자면 이제 역병의 시대인데요. 사실 이런 것이 뭐 21세기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과거에도 예를 들어서 흑사병 시대도 있고요. 또 일본 1920년대 그 간토 대지진 같은 것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사태를 만나면 그걸 스스로 힘으로 해결하기보다 그걸 뒤에서 교묘하게 조정해서 남 탓으로 희생양을 찾는 거죠. 네, 희생양을 찾는 거죠. 그 왜 그렇게 하면은 사실 또 그게 정치 그 조작 기술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어려운 거를 조금만 이 순간을 넘기면 좋은 때가 온다 뭐 이런 걸로 되는 건데 그건 좋은 거죠. 그렇게 선한 목적으로만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제 어떤 특정한 사람을 희생물로 삼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흑사병 시대에는 유대인을 희생양으로 삼아 가지고 마을의 그 공동 우물에 독탄 게 유대인이라더라. 네. 또는 뭐 간토 대지진 때 뒤에서 다 저 물건 훔쳐가고 파괴를 일삼은 게 조선인이라더라.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과 같이 코로나 시대가 어렵긴 하지만 더욱 단단하게 이 방역 수칙도 잘 지키고 그리고 그 유언 비어에 휘둘리지 말고 이제 곧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와서 이제 다시 그 노말 시대로 돌아가기를 굳세게 그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네. 히틀러 시대의 여행자들. 저는 이 책과 우리 이종인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시야는 경험은 굉장히 제한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각자의 영역에서 그런 생각들을 이 책과 방송을 통해서 각자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이종인 선생님과 너무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